네, 이제 105쪽에 대리부터인데요. 대리는 3면 관계로 이렇게 되어 있죠. 갑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이고, 병을 이제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리의 종류는 제일 기본적인 게 임의대리가 있고, 법정대리가 있죠. 그러니까 임의대리라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한다고 했냐면 수권, 그러니까 대리권을 수여했다, 수권 또는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런 말 넣으면 얘는 무조건 임의대리고요. 그러니까 법정대리는 대리인으로 선임한 게 아니라 대리인하라고 법이 정한 거죠. 법률 규정에 의한 대리를 법정대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정대리는 요 본인이라는 사람이 정상적인 법률 행위를 하기 어려우면 법률에 의해서 대리인을 선임해서 그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거죠. 이게 이제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의 기본이고, 또 대리의 종류로 뭐가 있었냐면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하는 대리가 있었죠. 대리인이 의사표시하면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죠. 능동대리 또는 적극대리라고 하고, 반면에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하는 게 아니라 받기만 한다. 받는다는 건 능동이 아니라 수동대리 또는 소극대리라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대리의 종류는 제일 기본적으로 임의대리, 법정대리, 능동대리, 수동대리, 그리고 대리권이 있으면 유권대리고요. 대리권이 없으면 무권대리 이렇게 되죠. 교재를 보시면 106쪽에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가 나옵니다. 대리가 인정되는 건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건데, 법률행위 중에서 신분행위, 가족법상의 행위는 대리가 적용될 수 없죠. 성질상 이건 대신 혼인해주고 이런 건 있을 수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번에 준법률행위인데 그 사실행위는요, 이건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했죠. 사실행위는 대리가 적용 안 되고, 준법률행위에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가 있죠. 의사의 통지는 뭐가 있어요? 각종 최고와 거절. 관념의 통지는 각종 통지와 승인이 있었죠. 우리 법률행위랑 준법률행위랑 차이점은 뭐냐면,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에 따라 원하는 대로 효과가 생기지만 준법률행위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무엇에 따라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법률 규정. 우리 아까 그 얘기 했잖아요. 무권대리에서 상대방이 최고를 했는데 본인이 확답을 안 하면 추인이에요, 거절이에요? 왜 거절이에요? 법률이 규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최고 이런 것들은 준법률행위니까 법률 규정에 의해 효과가 생기고, 3번에 불법행위가 나오는데, 불법행위는 대리가 인정될 수 없죠. 그러니까 대리인이 범죄를 저지른 걸 본인이 책임질 이유는 없잖아요. 그럼 결론은 대리가 적용되는 건 뭐가 있다고 했냐면, 첫 번째 재산상의 법률행위 있고요. 그 다음에 준법률행위,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 이게 대리가 적용되고, 그럼 대리가 적용 안 되는 게 뭐였어요? 신분행위, 사실행위, 불법행위. 이 세 가지는 대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번에 대리와 구별되는 제도는 지난주에 우리 사자 할 때 봤죠? 사자는 의사결정을 사자가 해요? 본인이에요? 본인. 그러니까 대리는 의사결정을 누가 하냐면 대리인이 하는 거죠. 근데 사자는 본인이 하기 때문에 사자의 경우에는 의사 능력이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했죠. 근데 대리인은 행위 능력은 필요 없지만 의사 능력은 있어야 한다. 그 차이점이고, 좀 이따 보겠지만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했는데 의사의 흠결, 알았다, 몰랐다 이런 건 다 누가 기준이에요? 대리인 기준이죠. 근데 사자의 경우에는 누가 기준이 되겠어요? 본인이죠. 의사결정하는 사람이 본인이니까. 지난주에 봤던 게 다시 한번 나왔고요. 2번의 대표 오른쪽에 3번의 간접 대리는 보실 필요 없고요. 대리의 종류, 1번은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말씀드린 것처럼 대리권이 수여되었다, 선임했다 이런 말 넣으면 얘는 무조건 임의대리가 되고요. 2번에 능동대리와 수동대리.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하면 능동, 받기만 하면 수동 이렇게 되고, 다음 페이지에 유권대리와 무권대리. 대리권이 있으면, 얘가 만약에 유권대리면 효과는 누구한테 가냐면 본인에게. 만약에 대리권이 없으면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는지 없는지에 관한 다툼이 생겼다면 누가 입증을 할 거냐? 예를 들어 상대방이 을에게 대리권이 있었다고 입증해야 될까요? 아니면 본인이 을에게 대리권이 없었다라고 입증해야 될까요?
그렇죠. 보세요. 그 대리권의 의의가 나오죠? 1번에. 둘째 줄에 대리권은 법률상의 자격 또는 지위를 말한다. 권리가 아니라 권한이라고 있죠. 그 다음에 한편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대리행위 효과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그러니까 본인에게 효과를 귀속시키고 싶은 사람이 이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었다라고 입증을 해야 한다는 거죠. 밑에 이제 그 대리권의 발생 원인 나오는데 1번의 법정 대리권의 발생 원인, 이건 뭐라고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법률 규정. 1, 2, 3번 볼 필요 없어요. 법률 규정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오른쪽에 2번은 임의대리예요. 임의대리는 수권행위로 만들어진다.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합니다. 자, 대리권을 수여할 때 수권행위에는 방식의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방식의 제한은 없죠. 물론 이제 보통은 위임장을 작성해 주는 게 보통이지만 꼭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말로 너 대리인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 수권행위를 통해 을은 대리권을 갖게 되는데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다라고 했고요. 대리권은 그냥 대리할 수 있는 자격, 법률 용어로 권한이 부여된 거지 권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통살의 입장은 이 수권행위는 이건 당연히 법률 규정이에요, 법률 행위예요. 이거는 의사표시로 하는 거잖아. 그럼 법률 행위인데 법률 행위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계약과 단독행위가 있죠. 그러면 우리 통설은 수권행위를 계약으로 볼 것이냐 단독행위로 볼 것이냐 학설이 대립하는데 우리 통설은 뭘로 보냐면 단독행위요. 그럼 그 얘기는 갑이 을에게 대리권 수여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을이 그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순간 뭘 갖게 되는 거예요? 대리권을 갖게 돼요. 만약에 계약설이라고 하면 얘가 뭘 해야 대리인이 되죠? 승낙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통설은 얘 승낙 없이 일방적으로 대리권이 수여된다라고 해서 단독행위라고 봐요. 무슨 말인지 드셨죠? 왜 그러냐면 만약에 계약으로 보면 얘가 청약을 하고 을이 갑에게 뭐해요? 승낙을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상태가 좀 흠결이 있어요. 그럼 만약에 계약설에 의할 때 을의 상태가 안 좋으면 이 승낙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인정될 수 없죠. 그럼 얘는 유권대리예요? 무권대리예요? 무권대리예요. 근데 단독행위로 보게 되면 갑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을이 수령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흠결이 있어도 의사표시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얘는 유권대리예요? 무권대리예요? 유권대리가 되겠죠. 그러면 거래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무권대리보다는 뭐가 더 넓은 게 좋겠어요? 유권대리. 그래서 거래 안전을 위해서 우리 통설은 뭘로 보냐면 단독행위로 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럼 이해 안 되셨어도 그 이유는 시험에 안 나오고 결과만 보시면 돼요. 단독행위다. 그럼 단독행위면 일방적으로 대리권을 주는 건데 권리라고 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권리는 통상적으로 뭘 수반합니까? 의무가 들어가죠. 그러면 일방적으로 의무까지 부담시킬 수 있는 꼴이 되기 때문에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자격을 주는 거예요. 권한을 수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는 수권행위를 통하여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틀려요. 그러니까 수권행위는 권리 의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자격만 주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는 권리 의무 관계가 대부분 다 존재합니다. 근데 이 권리 의무라는 것은 수권행위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 대리권을 주는데 아무한테나 막 주는 일은 없잖아요. 보통 이제 내부적으로 이 갑과 을 사이에 무슨 고용 계약을 했다든지 아니면 위임 계약 같은 거 이런 계약을 하고 대리권을 수여해요. 그러니까 보통 예를 들어 제가 변호사를 하나 쓰려고 합니다. 소송 생겨서. 그럼 변호사랑 무슨 계약할까요? 위임 계약하는 거예요. 위임 계약하고 그 사람에게 대리권, 소송 대리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 고용이나 위임 계약은 대리권을 수여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법률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렀어요? 원인된 법률 관계. 그러니까 우리 민법은 128조에서 원인된 법률 관계라는 말을 쓰고요. 학자들은 같은 말로 기초적 내부 관계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 고용이나 위임계약은요, 무엇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고용이나 위임이 무엇의 원인이에요? 대리권을 주는데 원인이 된다는 거고요. 기초적 내부관계란 말도 마찬가지죠. 고용이나 위임은 무엇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수권행위라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가 되었다. 그러니까 얘가 고용관계에서 고용 잘렸어요. 그러면 대리권만 남는 게 원칙일까요? 대리권은 소멸할까요? 소멸해요. 그러면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는 대리권의 소멸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건 법정대리에서도 나와요? 임의대리에만 나와요? 임의대리죠. 원인된 법률관계는 뭐랑 연결되는 거니까? 수권이죠. 그래서 임의대리에서만 나오는 특유한 소멸사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두 번째는 뭐예요? 수권행위의 철회. 그러니까 이거는 법정대리에서는 나올 수 없는 말이죠. 우리가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의 공통된 소멸사유하고 임의대리의 특유한 소멸사유를 구별했어요. 공통소멸사유는 뭐가 있어요?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성년 후견 개시, 파산. 보고 갈게요. 114쪽을 보세요. (114쪽에) 대리권의 소멸 나옵니다. 먼저 127조. 127조는 그 1번에 나온 것처럼 공통된 소멸원이니까 임의대리든 법정대리든 다 걸리면 소멸인데 1호는 본인의 사망. 본인은 뭐밖에 없어요? 사망이고 제2호 대리인의 사망, 성년 후견 개시, 파산. 그러니까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또는 성년 후견이 개시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금치산 선고가 된 거예요. 그러면 본인과 대리인의 인간적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보아서 대리권 소멸 사유로 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파산. 대리인이 파산하게 되면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경제적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보아서 소멸 사유로 규정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소멸 사유와 선임 불가는 전혀 다른 거예요. 파산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금치산자, 성년 후견이 개시된 사람, 이 금치산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마음인 거예요. 근데 원래는 안 그랬었는데 대리인으로 활동 중에 성년 후견 개시가 되었다면 대리권 어떻게 돼요? 소멸하는 거고, 원래는 아니었는데 대리인으로 활동하다가 파산 선고가 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라고 정한 거지, 뭐 파산자나 이런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라고 정한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문제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 어쩔 수 없이 다 외우셔야 돼요. 예, 몇 개 안 되죠. 지금쯤이면 뭐 외워졌죠.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뭐 대리인의 한정 후견 개시, OX예요. 틀려. 그거 없죠. 뭐만 들어가 있어요? 성녀후 개시죠. 또는 뭐 본인의 성녀후 개시 이런 말 없어요. 본인은 뭐만? 본인은 사망, 대리는 사망, 성녀후 개시, 파산.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있었죠. 뭐 파김치 사망 이런 파산, 금치산 이게 성녀후 개시죠. 사망. 그래서 대리인이 파김치가 되어 사망했다. 본인은 아니죠. 대파요, 대파. 네, 대리인이 파김치 사망. 이게 이제 공통소멸사유고 128조를 보죠. 임의대리의 종료. 법률 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 법률 행위로 수여된 대리권은 임의대리요, 법정대리요? 임의대리죠. 법률 규정은 법정대리고 수권행위라는 법률 행위는 임의대리를 만듭니다. 전조의 경우 외. 전조라는 건 127조의 공통소멸사유죠. 그것 이외에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에 하여 소멸한다. 첫 번째 나왔죠.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옵니다. 법률관계 종료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 그래서 임의대리에만 나오는 말은 두 가지예요.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와 수권행위 철회.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요걸 한번 냈어요. 수권행위의 철회는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의 공통된 소멸사유다라고 하면 틀리는 거죠. 임의대리에만 나와요. 다시 돌아오셔서 자, 교재를 볼게요. 109쪽에 제목만 보시면 돼요. 괄호 1번에 수권행위는 법적 성질이 단독행위.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원인된 법률관계와는 다른 거죠. 수권행위와 구별되고 3번에 분류식 행위.
방식의 제한은 없다라는 거예요. 꼭 뭐 위임장 써줘야만 되는 건 아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대리권의 범위. 법정 대리는 뭘로 정하냐면 뭡니까? 얘는 뭐 볼 게 없어요. 법률로 정하니까. 근데 임의 대리는 뭘로 정하냐면 수권행위를 통해서 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임의 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가 있을 때 이 수권행위를 해석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봤던 판례들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대리권이 수여되면 그 수여된 대리권 안에 포함되는 권리는 인정이 된다. 예를 들어서 매매계약에 대리권이 있었어요? 그럼 매매계약이라는 건 재산권을 이전하고 돈 받는 게 매매계약이죠. 그럼 매매계약에 대리권이 있다라고 하면 대금을 수령할 권한, 대금 수령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했고요. 또 포괄적 대리권, 매매계약에 대한 포괄적 대리권이 수여되었다면 매매대금 지급기를 연기해 줄 권한도 있다라고 했죠. 근데 반대되는 권한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라고 했어요. 그럼 체결된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건 없는 거죠. 교재 한번 보세요. 110쪽에 법정 대리권의 범위, 2번은 임의 대리권의 범위인데 1번에 수권행위 해석 나오죠. 체크 플러스 박스는 매우 중요하고 2번 보세요. 박스의 2번.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3번.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대한, 여기서는 뭐까지 같이 기억하시라고 했냐면 포괄적이에요. 포괄적 대리권자는 매매대금 지급기를 연기해 줄 권한도 있다. 그러니까 2번, 3번은 묶어서 이해하세요. 매매계약에 대리권이 있으면 돈 받을 권한이 있고요. 포괄적 대리권자는 대금 지급기를 연기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4번. 대여금을 수령할 대리권에는 대여금 일부를 면제해 줄 권한은 포함되지 않는다. 가서 빌린 돈 받아오라고 했더니 가서 면제해 주고 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런 권한은 들어가지 않아요. 반대되는 권한이고. 5번. 금전 소비대차 계약 및 담보 설정의 대리권을 가진 경우에 담보 설정 후 계약 해제권은 대리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계약 체결의 대리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그 대리권은 남아있을까요? 소멸할까요? 당연히 소멸해요. 그럼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하려면 별도로 대리권을 또 받아야지 계약 체결 대리권 가지고 해제할 권한까지 인정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 3, 4, 5번이 중요하다고 했고 6번 보시면 강제경매 절차에서 경매 입찰 대리권은 강제경매 신청 취하에 동의할 권한까지 포함하지 않는다. 가서 경매 입찰 좀 해주라고 해달라고 대리권 줬더니 얘는 가가지고 경매 신청 취하에 동의해 준다. 반대되는 권한이죠. 이런 건 인정해 줄 수 없고요. 7번. 예금 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가 가지는 대리권에 당연히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가서 예금 계약 좀 대리해줘라고 했더니 대리인이 가서 예금 계약을 하고 그 예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왔다는 거예요. 그런 권한까지는 인정해 줄 수 없다라는 거죠. 이건 뭐 판례 여러 차례 출제가 되고 앞으로도 될 거니까 특히 2, 3, 4, 5번 잘 봐두시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수권행위를 통해서 정하면 되는데 수권행위를 하면서 정함이 없다. 정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뭐 118조의 규정이 나와 있죠. 여기에 이제 규정하기를 보존행위가 있고 두 번째 이용 계량 행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문에는 없지만 처분행위가 가능하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보존행위라는 건 현상 유지하는 행위입니다. 보존행위는 얼만큼 할 수 있냐면 무제한. 그 보존행위라는 건 뭐였냐면 예를 들어서 본인의 가옥이 파손되었다. 그거를 수선해 주는 게 현상 유지죠. 또는 본인의 부동산이 현재 미등기예요. 미등기를 등기해 준다. 또는 본인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뭐 해주는 거예요? 중단. 한 장 넘겨오면 표에 쭉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보존행위라는 것은 무제한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근데 이용계량행위는 무제한이 아니라 권리나 물건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만약에 성질이 변하게 되면 그것은 권한을 넘어간 거야. 그럼 무권대리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봤던 게 이거였잖아요. 우리 본인이 은행에 예금을 가지고 있는데 대리인이 예금을 다 빼서 주식으로 바꿔줍니다. 자, 예금을 주식으로 전환했다. 성질이 같아야 달라요? 달라져. 이런 건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또는 예금을 빼서 전부 사채로 바꿨다. 성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또는 뭐 토지의 지목 또는 형질 이런 걸 변경했다. 예를 들어 현재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데 답으로 바꿨다. 이런 것들은 성질이 변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걸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요? 무권대리 문제가 발생이 되죠. 그러면 예금을 주식으로 바꿨는데 이 주식을 잘 골라가지고요. 엄청 올랐어요. 그러면 유권대리예요? 무권대리예요? 그래도 무권대리예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유권대리 되는 거 아니죠? 그러면 이건 뭐 엄청 올랐으면 본인이 엄청 즐거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른 뭐 하면 돼요? 추인해서 자기 법률 행위로 할 수 있는 것이지 유권대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채권자인데 무이자로 빌려줬다. 무이자로. 근데 병은 누구냐면 이 갑의 대리인이에요. 대리인. 대리인이 요 채무자랑 얘가 채무자인데 얘랑 말을 잘해서 무이자를 이자부 소비대차로 전환시켰어요. 매달 얼마씩 받기로 했다. 그럼 이건 무슨 행위 한 거예요? 계량한 거죠. 좋게 만들었잖아요. 이 성질이 변해요, 안 변해요? 이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랑은 다른 거죠. 예금을 사채로 바꾸는 건 성질이 달라지는데 이건 지금 어차피 뭐였던 거예요? 어차피 사채였던 거죠. 개인 간의 거리잖아요. 그럼 이건 성질이 달라진 건 아닙니다. 다만 더 좋아진 것뿐이죠.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문 한번 볼게요. 111쪽에 118쪽.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11쪽이에요. 제1호 보존행위. 제2호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용 또는 계량하는 행위. 법조문에 지금 이건 없죠? 처분행위는 써있지 않는데 함께 이제 같이 논의하는 건데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사람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저당 잡히거나 이런 거 하면 돼야 안 돼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구별하실 점이 꼬드기는 질문.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매각행위. 그러면 끝에 매각, 처분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해서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부패하기 쉬운 물건을 처분하는 건 이건 어디에 속하냐면 보존행위에 속하는 거예요. 현상 유지해 주는 거니까. 이런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다음 페이지 표로 정리가 돼 있죠.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리권의 제한 나오는데 대리권 제한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하고 오른쪽에 2번에 공동대리. 대리권을 제한하는 이유는 당연히 본인을 위해서겠죠. 대리권이 무제한 인정되면 본인이 피해볼 수 있으니까. 우리 민법은 두 가지를 정하는데 첫 번째는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두 번째는 공동대리요. 그러니까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었죠.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두 번째, 채무의 이행. 부득이한 사유는 없어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자기계약하면 안 돼요. 두 가지만 허용돼요. 조문을 한번 볼게요. 112쪽에 124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이게 뭐예요? 본인을 위해 자기와 법률행위를 한다? 이게 자기계약이죠. 그리고 동일한 법률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쌍방 대리 금지입니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첫 번째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못한다고 했으니까 허락이 있으면 말할 것도 없어요. 당연히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허락이 없어도 뭐는 된다고요? 채무이행. 근데 조심하시라고 했던 건 이 채무에 의해서 채무는 다툼이 없는 채무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미 다 완성된 채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채무가 이행되어서 본인에게 새로운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다툼이 없는 것만 된다. 갑이 대리인한테요. 대리인 내 아파트 좀 하나 팔아줘라고 대리권을 수여합니다. 그럼 이제 을이 갑을 대리해서 아파트를 파는데 자기 계약이다라고 하면 그걸 누가 사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거예요. 이게 자기 계약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는데 이 매도인은 그러면 계약서가 작성되면 매도인은 뭐라고 써지겠어요? 갑의 대리인 을 이렇게 되겠고요. 매수인은 을. 그러면 매매계약서를 누가 혼자 쓰냐면 을이 자기 집에 누워서 혼자 계약서 쓰는 거예요. 가격 결정 누가 해요? 얘가 해요. 그러면 얘가 피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자기 계약을 금지합니다. 근데 쌍방 대리는 갑이 아파트를 하나 팔아달라고 했는데 병은 하나 사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매도인은 갑의 대리인 을이고 매수인은 병의 대리인 을이죠. 결국 누가 혼자요? 을이 쌍방을 대리하는 거죠. 이것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면 둘 중 한 사람에게 피해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대리인 아파트 좀 팔아줘라고 하면서 근데 필요하면 당신이 사도 돼라고 했대요. 그러면 을이 자기 계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허락이 있다면 당연히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얘를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모든 채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다툼이 없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요 을이요. 을이라는 대리인이 갑에 금전을 출납할 대리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대리인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준 채권이 있고요. 그리고 변제기가 3월 10일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변제기 도래했죠? 변제기 도래했고 채권이 있으니까 나 혼자 받아가야지 이러면서 갑이 인출하여 혼자 받아가는 행위 하면 돼야 안 돼요?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툼이 있어야 완성된 거예요. 완성된 거죠. 오히려 얘가 안 받아가면 본인이 을에게 지연이자를 물어야 할 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완성된 채무이행은 혼자 하는 거 상관없어요. 그런데 변제기가 6월 10일이에요. 아직 3달 남았어요. 근데 을이 마침 나 돈도 필요한데 어차피 받아갈 거 지금 받아가야지 라고 3달 전에 받아갔다. 본인에게 피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걸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툼 있는 채무이행을 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받을 게 있고 채권도 있는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나는 돈 대신에 네 부동산으로 받아갈게. 그게 뭐야? 대물변제는 계약이잖아요. 그걸 누가 혼자 한다고요? 을이 1억 대신에 부동산으로 받아가겠다는 계약을 혼자 하고 받아가면 얘한테 피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당연히 안 돼요. 또는 지금 얘가 1억 원의 채권이 있지만 을도 갑에게 대가성 있는 채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1억의 채권도 있고 대가성 채무가 있다면 서로 이행하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동시행.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건 동시행의 항변권이 있는 채권인데 자기 혼자 받아가면 갑에게 피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갑은 원래 을이 안 주면 갑도 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갑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건 뭐 암기하실 내용이 아니고 딱 보고 요게 이행되면 본인에게 새로운 피해가 있냐 없냐만 구별하시면 돼요. 갑이랑 을이랑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돈 주고 등기 서류 받고 해서 등기를 하러 가는데
등기 신청은 기본적으로 누가 많이 해요? 법무사가. 뭐 자기가 해도 되는데 귀찮으니까 또 번거롭고 하니까 법무사에게 시켜요. 그럼 법무사는 매도인의 서류도 가지고 매수인의 서류도 가지고 혼자 가서 등기 신청을 합니다. 그럼 이 법무사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쌍방을 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무사가 등기 신청하는 것은 쌍방 대리가 허용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얘는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완성된 걸 이행하는 거예요. 완성된,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가 얘기한 게 여기 시험에 나왔죠? 등기 신청은 얼마든지 쌍방 대리가 가능하다. 자, 교재를 한번 보세요. 그 내용이 112쪽 3쪽에 나와 있고, 조심하시라고 한 게 113쪽의 그 둘째 줄 마지막에 예컨대 부동산의 이전 등기 신청도 이해 충돌이 없는 한 무방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밑에 판례 박스 보세요. 내용을 보면 민법 제124조는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동일 물건에 관해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한 입찰은 무효이다. 두 사람을 대리해서 한 사람이 입찰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요 두 사람은, 본인인 두 사람은 이해관계가 같아요? 충돌돼요? 충돌되죠. 한 사람이 낙찰되면 한 사람 무조건 떨어지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 판례도 역시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공동대리 119조. 대리인이 수인인 때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니까 공동대리는 시험에 여러 차례 나왔는데 요거 이상 벗어나서 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공동대리가 원칙이에요? 각자 대리가 원칙이에요? 각자가 대리하고,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는 그래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법률의 규정이나 수권행위로 달리 정하면 그때는 공동대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대리인이 수인이 있다. 대리인이 여러 명 있대요. 그러면 이때는 원칙은 뭐가 된다고 했냐면 각자 대리. 근데 예외적으로 법률의 규정이나 또는 수권행위로 달리 정하면 그때 공동대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본인이에요. 본인. 근데 이 사람에게는 A, B, C라는 대리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리인이 여러 명이죠. 근데 갑이 대리인들아, 내 아파트 좀 팔아줘 라고 대리권을 줍니다. 그러면 원칙은 이 A, B, C가 공동으로 팔아야 돼요? 각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각자 전부 다 대리권이 있으니까 각자 알아서 처분하면 돼요. 근데 본인이 야,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전 재산이니까 니들 좀 신중하게 같이 해라고 얘들을 묶었어요. 그럼 이제 뭐가 되냐면 공동대리가 됩니다. 그럼 뭘 공동으로 하라는 거냐? 의사 표시까지도 공동으로 해야 할까요? 의사 결정을 공동으로 하면 될까요? 그렇죠. 이건 의사 결정 공동설이 통설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이제 밤새 토론을 해요. 이걸 얼마에 파는 게 좋을까? 얘는 뭐 5억, 얘는 6억, 7억인데 6억에 팔자라고 합의합니다. 그럼 이제 뭘 공동으로 했죠?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6억에 팔겠다는 걸 을에게, 상대방에게 표시를 합니다. 이때 표시까지도 다 같이 하라는 거예요? 표시는 아무나 해도 되는 거예요? 상관없죠. 의사결정이 공동으로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합니다. 이게 무슨 대리죠? 하는 거니까 능동대리죠. 그럼 능동대리의 경우에는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 대리인이에요? 상대방이에요? 능동대리는 대리인이 의사표시 하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결정을 했겠어요? 대리인이. 그러면 능동대리는 반드시 의사결정 공동으로 해야 한다. 적용돼요? 반면에 을이 대리인에게 의사표시를 한다. 이번에는 받는 거죠. 그럼 능동대리가 아니라 뭐예요? 수동대리. 그러면 수동대리는
의사결정을 대리인이 한 거예요? 상대방이 한 거예요? 상대방이 한 걸 얘들이 받기만 하는 거죠. 그러면 본인 보호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받을 때도 다 같이 받아야만 본인이 보호될까요? 받는 건 아무나 받아도 똑같아요. 그렇죠. 결정을 얘가 하는 거니까 받는 건 각자에도 상관없다. 각자에도 상관없다. 이게 다예요. 공동대리가 시험에 나오면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각자 대리다. 그러니까 대리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대리한다 틀려요.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조금 어렵게 나오면 요거 조심하시면 돼요. 공동대리의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수동대리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해야 돼요. 각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받기만 하는 거니까 꼭 굳이 다 같이 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니은의 수동대리 이렇게 되어 있죠. 보시면 공동대리라도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수동대리는 각자 할 수 있다. 그 점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자, 대리권의 소멸은 다 보셨고, 그 다음에 대리 행위가 나오죠. 현명주의부터 나오는데 대리 행위부터는 좀 쉬었다가 보시죠.